동방명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상하이에서 제일 높은 120층짜리 세계삼이 높이 초고층 호텔 이야기. 반대로 세계 테마 기행에도 나온 상하이에서 제일 낮은 호텔 지하 15층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랑 함께 숙박을 하는 상하이에서 제일 특이한 채석장 호텔 이야기.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랑 함께 숙박할 수 있는 1층짜리 전통 가옥 호텔 이야기. 상하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환상적인 저녁 식사. 특이하게 3스타보다 더 비싼 별 2개짜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꿈같은 시간. 딤섬 하나만으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특이한 식당에서 먹으나 봤나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 샤오롱바오를 먹은 이야기. 상하이에서만 5개 분점이 있는 아시아 유기식당, 중국 최고 인기 중식당에서 제비집 요리 먹은 이야기까지. 반갑습니다. 오늘은 탱자가 2026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슐랭 황제 끼들이 형님과 함께 산남권을 건너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서 다녀온 4박 5일의 상하이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8월 13일 아침 8시 반 푸동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로 나와서 끼들이 형님을 만나서 출국 후속을 마치고 스카이허브 라운지에서 아침 대바람부터 줄을 서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줄을 안 서도 되는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쉬다가 김해 푸동행 대한항공을 탑승을 하는데 비행기를 바로 연결시켜주지 않아서 무더위 속에서 버스에서 타고 내리고 계단 오르고 하려니 더운 여름에는 이것도 힘드네요. 모니터도 없는 자그마한 비행기에 올라타서 웰컴 드링크를 받고 잠시 기다리니 비행기가 바로 출발을 하고 출발하자마자 또 바로 식사를 주는데 우찌 하다보니 오늘 아침 식사를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1시간 반 만에 푸동공항에 도착을 하니 비가 내리네요. 이 비는 나흘 동안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끼들이 형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국 도우미 언니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입국 도우미 응하러 바톤 체인지에서 이제 나와서 1박을 하게 될 상하이 인터컨티넨탈 원더랜드 호텔에서 나온 셔틀 택시 기사분이 마중을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마중 나와 있지를 않아서 호텔에 전화를 해보니 마중은 그냥 호텔 숙박도 예약이 안 되어 있다네요. 앞불사 여차 해서 호텔 예약이 취소가 된 건데 이거 여행 첫날부터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호텔 예약을 다시 해서 택시를 불러서 탔는데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기라요. 그런데 중국 자유여행은 참으로 난감하네요. 택시기사, 호텔 직원 등등 외국인들을 늘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 대부분이 아직도 기본적인 알파벳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더워요. 1시간 동안 담배 냄새에 쩔은 택시를 타고 원더랜드 호텔로 이동을 하면서 싼 택시라서 그렇나 해서 이후 여행 내내 담배 냄새 맡기 싫어서 비싼 택시를 불렀었는데 그래도 간혹 담배 냄새가 났고 택시 기사분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일단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알리페이 결제라는 난간에 또 부닥쳤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끼들이 형님이 알리페이를 깔아서 왔는데 첫 결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택시기사가 결제가 된 줄 알고 손님을 태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었고 그럼 가다가 다시 돌아오셨나 이거는 payment information. Payment successful. This is first. 택시비 결제 성공하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 톨비를 결제하려니 두 번째 결제는 끝까지 되지 않아서 결국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안 됐다는 말이야. 첫 번째는 됐네. 그 뒤로는 알리페이 결제가 잘 되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가 채석장 호텔이라 해서 저는 이게 산 위에 절벽에 있을 줄 알았는데 평지의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밌는 첫인상은 이게 뭐 별거라고 세계 테마 기행에까지 나왔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1박은 했지만 이곳은 가격을 떠나서 한번 와볼 만한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으니 물론 전혀 탱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은 지상 1층이 호텔 로비이고 이 방은 지하 11층에 있는 룸이고 제일 비싼 방은 지하 15층 땅 아래에 있고 창문이 수족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웃기지 않나요? 보통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지하가 제일 싼 곳인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떻습니까? 이 방이 좀 특급 호텔 방 같습니까? 탱자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호텔 외관이 좀 이색적이고 화려할 줄 알았는데 색깔도 우중충하고 마치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 같지 않나요? 뭐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침대는 썩그리 편하지 않았던 것 같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캔 6개가 숙박비에 포함된 것이랍니다. 이건 좀 마음에 들죠. 하지만 음료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놔두고 오기 아까워서 트렁크에 넣었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롱카토 트렁크가 박살이 났습니다. 상하이 원더랜드 호텔에 손님이 없는 이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상하이 여행을 와서 여기 2박 또는 3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 시내 관광지랑 택시로 1시간 거리이니 왔다 갔다 2시간을 잡아먹는데 중간에 피곤할 때 호텔로 들어와서 쉴 수도 없고 그러니 기껏 해봤자 대부분 손님이 호텔 구경하러 1박하러 오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혀 탱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계테마기행 PD를 초대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것도 전혀 탱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침을 3번이나 먹었는데도 점심때가 되니 배가 또 고파서 호텔 최고층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는데 레스토랑은 화려하고 넓고 조용했습니다. 찌개다시가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죠? 맛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집 가서 먹어본 찌개다시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 설탕 바른 캐슈너트 같이 생긴 거는 어디서 사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형님이 시켰고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제가 평생 먹은 만두보다 더 많은 만두를 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은 만두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묵은 호텔들이 한국 단체 패키지 관광객을 받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호텔 레스토랑도 조식 뷔페도 그렇고 화려하기만 했지 뭐 눈에 익은 음식이 하나도 없이 다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향신료 많이 없을 법한 음식을 끼들이 형님이 잘 골라낸 덕분에 이번 여행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예약을 한 5군데 미슐랭 식당들도 다 맛이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상하이 시내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호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로 올라왔는데 아이고 내 인형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는 안 살라고 했는데 정말 이쁘네요. 테라스로 나가봤는데 뭐 덥고 습하고 별거 없어 발이 들어왔습니다. 간혹 로비에서 워터쇼를 하는데 이건 한 번 정도 볼만합니다. 탱자는 뭐 제대로 된 영상 하나 건지려고 휴대폰을 들고 테라스와 로비를 4-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로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애들이 제일 좋아하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클럽 라운지 인터콘티넨탈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면서 허겁지겁 또 지하 13층으로 내려갔는데 마칠 시간이 되어서인지 여기도 조용하고 제법 분위기가 괜찮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필요 없이 여기서 식사를 해도 될 만큼 제법 음식과 다가가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이라 그런지 실제 점심 저녁을 따로 돈 내고 안 사 먹어도 이 라운지에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하 13층 연못 테라스로 나가봤는데 문을 여는 순간 흐린 날씨인데도 더위와 습기로 인해 솔직히 조금 더 서 있기가 싫었습니다. 극심한 온도 차이와 습기 차이로 인해 안경에 성에가 끼는 경험도 오랜만에 해보게 됩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습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물웅덩이 구조라 맑은 날도 습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텔 건너편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만약 저 놀이공원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 한번 와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수상기구 타는 쇼도 보여주는데 이것도 뭐 보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루종일 호텔 안이나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 여러가지 놀이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뭐 딱히 어른들이 즐길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석장이나 광산을 관광지로 변모시킨 곳이 여러 곳 있을 낀데 세계 3대 정원 중 하나인 캐나다 빅토리아 가든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거기는 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 이전 광산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는데 여기는 보시면 아직도 봉사장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절벽이 자연 절벽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낸 흔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끼들이 형님은 호텔방으로 쉬러 들어가고 탱자는 지하 14층에 있는
수족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구경을 하러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내려가면 바로 수족관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서프 레스토랑트 is here? 영어 할 줄 모르는 탱자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호텔 직원이 마주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녁 식당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족관으로 안내를 해주시네요. 이거는 정말 볼만합니다. 뭐 이것보다 더 멋진 수족관 많이 봤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볼만은 한데 탱자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생각보다 수족관의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연못 전체가 수족관도 아니고 따로 수족관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수족관이 좁아서 저기서 저 큰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내에서 동떨어진 호텔이라 외부 손님도 없고 호텔 손님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몰라서 못 찾아오고 해서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만 사람 몰리면 아이고 엄청 시끄럽겠죠. 소품까지 들고 와서 인증사진 찍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상어 한두 마리가 바닥에 깔려서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안 움직이면 죽는다던데 숨은 또 쉬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수족관 옆인 미슐랭 식당인데 형님이 아까 체크인하면서 예약을 해둬서 이제 이 상어랑 가오리들 물고기들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 형님과 다시 왔는데 또 데스크 직원분과 말이 안 통해서 한참 설랑설레 하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요? 아까 옆에서 보던 CR 굵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레스토랑 수족관은 잔챙이들만 돌아다니네요. 이게 연결이 된 수족관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난감하네요. 레스토랑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호텔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미슐랭 식당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말입니다. 배 터지게 먹고 형님이 또 빨리 인터컨티넨탈 클럽 문 닫을 시간이 됐다면서 다시 13층 라운지로 가보니 아이고 뭐 여기도 훌륭하게 저녁상이 차려져 있네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아까 비싼 식사 먹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식사할 걸 그랬네요. 아까도 돈 안 주고 점심 저녁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야외 영상쇼를 보여주는데 원래 이런 게 말을 몰라도 영상 자체가 화려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뭐 지루하고 영상도 별 재미가 없네요. 탱자는 평소처럼 그냥 와이파이 받아서 하면 되지 싶어서 로밍을 안 해가는데 세상에 이 중국의 이 비싼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도 카톡도 유튜브도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톡 터졌고 나중에 사흘째 겨우 카톡만 터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중국 방송밖에 안 나오고 해서 여행 내내 호텔방에서 저녁에 할 일이 없어 일찍 잤습니다. 심지어는 9시에 잔 적도 있는데 덕분에 좋은 음식 먹고 일찍 자놓으니 여행 내내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탱자가 만수무강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첫날 밤 잘 잤고요. 조식 뷔페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중국 관광객 위주라 제가 뭐 별로 평가할 게 없고 객실에 손님이 풀로 차있지 않다 보니 번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도 그렇고 국내 최고급 호텔을 가도 아침 먹으러 가는 게 거의 뭐 전쟁터고 줄 서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좋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묵은 특급 호텔 3곳 다 아침 조식은 고만고만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큰 택시를 불러서 두 번째 숙소로 가는데요. 원래 고급 호텔에 딱 하루만 묵고 나올 때는 마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섭섭한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차가 넓고 깨끗하고 담배 냄새도 훨씬 덜 나서 좋았습니다. 오늘 묵은 상하이 타워 J 호텔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120층짜리 빌딩인데 100층 로비에서 보면 동방명주가 저 아래 보입니다. 와이탄에서 푸동지구를 바라보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저 건물이고 상해 어디서든지 웬만하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으니까. 밤에 밥을 먹으러 가도 보이고 차 타고 가면서도 보이고 낮에 밥 먹으면서도 보입니다. 탱자는 지난 24년 미국 LA의 칼 호텔에서 70층인가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1박을 한 적이 있어서 무척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비가 와서 구름이 가리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착하는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건물 꼭대기가 보이지를 않았고 체크아웃하는 다음날 아침에야 건물 꼭대기를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고 동방명주가 저 아래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탱자는 어제 원더랜드보다 이 J 호텔이 마음에 드네요. 이런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초고층 호텔은 들락날락거리기가 힘듭니다.
일단 방에 들어가려면 로비 100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00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쫙 보이면서 감탄이 나와야 하는데 하얀 커튼이 쳐진 줄 알았더니 그냥 구름이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네요. 팽자의 방은 86층이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좋은데 창밖에 상하이의 풍경이 쫙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냉장고를 보면 술 말고 모든 음료가 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인지 세다가 관뒀고 아까워서 캐리어에 담아오다가 캐리어가 박살났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또 100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1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1층에서 내려서 입구까지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나가는 모습 분위기만 봐도 기분 좋지요. 이런 분위기가 딱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관광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그냥 호텔 안에서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밥만 먹다 집에 갈 수는 없고 오늘은 렌트카와 영어 가이드를 신청을 해서 물론 뭐 저한테는 중국말이나 영어나 어차피 못 알아듣지만 예원이라는 오래된 정원을 가는데요. 정말 이 예원은 사람 많고 정신없었지만 정말 볼만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다는 표현은 몰라도 비가 와서 더 아름답다는 말은 제가 잘 동의를 안 하는데 이곳은 비가 와서 촉촉한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만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뭐 중국 와서 사람 적기를 바란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나마 이게 패키지 투어가 아닌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다 보면 일행을 잊어버려서 등에 식은땀 줄줄 흘러가면서 일행 찾느라 두리번거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개인 가이드 투어이다 보니 형님이 기다려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예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목이 말라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자스민차 한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또 만두집에서 또 만두를 먹고 상해에서 제일 인기 좋다는 과자 판다는 줄 늘어선 거 구경하고 상해 구시가지에서 푸동지구 마천루를 구경하러 갔는데요.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상하이 타워는 어디인지 잘 보이지도 않네요. 원래 상해 가면 기본적으로 이 풍경 보고 동방명주 올라가보고 유람선 타고가 기본 3박자라는데 우째 하다 보니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못 하고 왔습니다. 임시정부청사는 뭐 당연히 못 가봤고요. 스타벅스 매장을 구경하러 가는데 배 모양으로 된 루이비통 매장이 있네요. 끝이 이렇게 화려하니 매장 안은 어떨까 싶어서 궁금했는데 예약하는데 실패를 해서 안에는 못 들어가 봤고 이 스타벅스 매장은 이틀 내리 들르게 되는데 정말 정신없네요. 절반은 그냥 커피 안 마시고 들어와서 쉬는 사람들 같은데 하여튼 신기해서 잠시는 들어와는 봤는데 저는 이런 곳은 전혀 머물고 싶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건 매장에 들어가 보니 입구에는 맥주 같은 술을 파는 코너가 제일 먼저 보였고 오른쪽에는 자동으로 커피를 볶는 기계 장치가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초콜릿 공장에서 녹힌 초콜릿이 관을 통해 줄줄줄 흘러 들어가듯이 원두가 투명관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뭐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빙빙 돌리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술도 팔고 피자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마 곧 우리나라 카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벅스가 미래를 보여주는 셈이지요. 형님이 상하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맛있는 시그니처 커피를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시켜놨다고 하길래 주문을 하고 20분 동안을 시장통 같은 카페에서 기다려서 드디어 커피를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리 달지? 맛이 왜 이리 달지? 달달한가요? 아, 그렇네. 이게 이쁜 유리 항아리에 커피가 담겨져 나왔고 주먹만한 얼음이 든 컵에 부어 먹게 되어 있어서 기대 만땅 했는데 이거 뭐 술이 단 게 아니라 커피가 달짝지근하네요. 시킨다는 게 한국 스타벅스에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일 싸구려 커피 취급을 받는 헤이즐넛 커피를 시켰네요. 이렇게 상해 관광을 마치고 여전히 꼭대기가 구름에 낀 호텔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으로 갔다가 다시 86층 숙소로 돌아오니 깨끗하게 방이 치워지고 어차피 밖은 안 보이고 과일을 갖다 놨고 칭따오 맥주 맛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먹어보고 다시 호텔 1층으로 내려와서 잠시 카페 구경하고 택시 불러서 미슐랭 별이 2개 다비토리오란 곳에 가서 그제서야 잠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상하이 타워 꼭대기를 보면서 무려 3시간 반에 걸친 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 택시가 안 잡혀서 길거리에서 비 쫄딱 맞고 생고생을 하고 다음날 아침 100층에 있는 조식 뷔페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뭐 과일 주스가 좀 고급진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가 맛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뭐가 맛있는지를 모르니 단맛을 볼 수도 없고 뭐 식사는 그저 그랬고요. 조금씩 바깥 풍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손님 없는 곳을 찾아서 바깥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120층 상하이 타워의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요, 보시다시피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보면 건물 외관이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바깥 풍경을 실감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밖을 볼 때 짜릿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85층인가 수영장을 한번 구경하려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장관이었습니다. 벽면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수영장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이런 고층호텔 수영장들이 건물 외벽에 바싹 붙어 있어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깥 풍경이 보이고 하면 좋을 낀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고, 그 대신에 이 수영장 둘레로 바로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를 안내해준 호텔 직원분이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죠. 체격도 아담하고 제가 30년만 젊었으면 프로포즈 하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친절한 직원분이었는데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번역기로 영어로 또 통역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서 지금만큼 영어 실력이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났을 것 같네요.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 되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방밖 풍경이 이랬구나 구경 한번 하고, 아차 캡슐 커피를 하나는 까먹고 가야지 하고 까먹고 짐을 챙겨서 100층으로 가서 체크아웃을 하고 내려가려다가 뭔가 아쉬워서 라운지를 이때서야 한번 둘러보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뭐 맑은 날은 아니지만 상해 푸동 지구 모습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상해 여행을 여러 번 오셨던 분이라도 동방명주를 내려다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난간에 올라가 있길래 원래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랍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나면서야 상하이 타워 꼭대기의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호텔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또 만두집인데요. 드디어 딤섬으로 미슐랭 몬스타를 받은 미슐랭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미슐랭 집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김원국이 비슷한 사람도 와 있고 그러네. 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가? 방금 끼들이 형님과 식당 사장님이 식당 이름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들어도 모르겠네요. 상하이에서 딤섬으로 미슐랭을 받은 곳이라 하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딤섬으로 미슐랭을 받은 상하이 식당이 이곳 한국분인 줄 알고 와서 검색을 해보니 다른 식당만 검색이 되고 정작 이 식당은 나오지를 않네요. 영화배우 김래원도 왔다 갔고 한국어 메뉴판이 있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데 왜 라일라이 샤오룽이라는 식당만 검색이 되고 이것은 검색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 파는 모든 만두는 샤오룽바오 이거 뭘 먹을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첫 메뉴가 종류별로 3종 세트가 되어 있는데요. 계란, 게간, 게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깨알, 깨몸통살, 깨다리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영어도 못 알아들어 중국말도 몰라 번역된 한국말 역시 모르겠네요. 친절하게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 이거 뭐 특급 호텔 직원도 영어를 대부분 못하는데 미슐랭 식당분은 영어를 할 줄 아시네요. 그리고 조개 관자국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먹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집에서 샤오룽바오 이거 다 메뉴에 있나요?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샤오룽바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별 3개 한식당 안성재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인 코리리 셰프가 하는 베누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두 번째 시킨 만두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상어 지느러미 샤오룽바오입니다. 그냥 이런 거 여기 아니면 어디서 먹어보겠나 싶어서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은 어땠느냐고요? 게살 샤오룽바오는 정말 향긋하니 맛있는데 상어 지느러미 만두는 뭐 평소에 이런 걸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요.
이로써 내 인생에 싸게 별 하나 추가요 하고 나와서 다시 택시 타고 다시 루이비통에 갔는데 앱 다운로드가 안 돼서 루이비통 매장 구경은 실패하고 자, 루이비통에 들어가는 거는 뭐 예약을 안 해서 실패를 했고 스타벅스 구경이나 다시 한번 하러 더 가보십시다. 하루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틀 내리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스타벅스 바로 건너편에 돌아가면 스타벅스 입구가 있네. 다시 스벅에 가서 드디어 아메리카노 한 잔 먹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또 갔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이 스타벅스 커피만 어떻더노 물어보는데 내 헤이즐넛 커피 먹고 왔다 하면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맛은 어땠느냐고요? 저는 원래 스타벅스 커피 맛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뭐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여행 남은 2박을 할 마지막 숙소 로얄 가든 호텔을 찾아가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통가옥 호텔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상하이 여행은 정말 컨셉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하 11층 호텔방에 묵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상 86층 호텔에 묵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호텔 1층 룸에 묵어본 적 있습니까? 이 신비로운 경험을 사흘 만에 다 했다네. 이제 탱자 인생에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이과수 세계 3대 폭포 다 구경한 걸 말고 또 하나 자랑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2층 객실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대부분 객실이 1층에 있다 보니 어린이, 노인 동반 가족들이 많은 것 같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개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전체에 산책로가 있는데 너무 덥고 습해서 뭐 지금 같은 여름에는 산책을 즐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호텔 입구에 자그마한 연꽃 연못 정원이 있는데 볼만합니다. 7말 8초에 배롱나무와 연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같으면 정말 뭐 무릉도원 같았을 것 같습니다. 옥의 티는 한국과는 달리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가 있다 보니 이 호텔은 프론트 로비 말고는 다 담배 냄새가 조금씩 났던 것 같습니다. 분명 노스모킹 룸을 달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로비를 지나다 보면 객실 룸 문이 열려 있는 방들이 간혹 있는데 청소하나 싶어서 지나가면서 헐끗 보면 손님들이 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을 한번 보시면요, 1층이라서 안 좋은 점은 창문이 바로 문인데 바로 창밖이 산책로라 항상 커튼을 쳐놓고 있어야 해서 좀 어두컴컴합니다. 이 호텔도 나름 괜찮은 호텔인데 이전에 두 호텔이 워낙에 고급 호텔이었다 보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니 좀 섭하네요. 그래서 이틀 동안 호텔 냉장고에서 들고 온 음료수 열심히 까먹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쉬다가 택시를 타고 상하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식당 티타는 택시 기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차가 골목에 끼어버렸습니다. 물어서 식당을 찾아 난생 처음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는 음식 설명 들으면서 식사를 잘 했고요. 이 집은 맛있기도 했지만 음식 내오는 속도가 빨라서 좋았습니다. 12가지 음식이 나오면서 3시간씩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지루하고 시차 때문에 잠 오고 그런데 다행히 뭐 시차는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먹어야 빨리 소화시키고 잘 수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다음날 일요일도 여전히 비가 내렸고 로얄 가든 호텔은 아침 식사를 하려면 본관 건물 밖으로 나와서 옆 건물로 가야 뷔페 식당이 있네요. 조식 뷔페는 이것도 뭐 고만고만했고 식사 후 전구경 잠시 하고 다시 점심때 택시 타고 상하이 시내로 나가서 아시아 6위 식당에 선정된 미트 번드라는 곳에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쇼핑센터 구경하다가 페닌슐라 호텔이라는 곳에서 마사지 받고 마지막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날이 좋아진지 바깥 야경이 화려한데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려서 야경 구경 좀 하고 들어가자고 하고 싶은데 그냥 들어와서 인터넷도 안 되는 호텔에서 잠시 쉬다가 자고 돌아오는 날 공항 가는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게 개인 상해의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날씨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한항공 라운지 찾아서 쉬다가 비행기에 올라타서 화창한 가운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자마자 또 식사가 나오고 김해공항이 가까워지자 다시 날이 흐려지고 부산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김해공항에 도착해보니 캐리어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먼지 떨어져버려갖고 다시 이번엔 진짜 집에 가면 이거 내버려야 되니까
아이고, 이것도 진짜 이 가방도 이거는 마지막이네.